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어느덧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명쾌한주와 함께했던 패널분들과 함께 2022년의 이슈들을 정리해보고 2023년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홍명한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현덕규 변호사, 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네 분 모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요. 먼저 2022년 개인적으로는 어떤 한 해가 되셨는지 좀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예,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예 홍명한 위원장님 올 한 해 어떻습니까? 예,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았죠. 다이나믹한 한 해도 한 해였는데 예. 또 뭡니까 도의회 4년 있던 역할을 내려놓으니까 또 예. 마음도 편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거나 그 대선이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에서가 이제 정권에 이제 넘어가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도정은 또 20여 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어깨가 무거운데 글쎄 잘하고 있는지 오늘 모르겠습니다. 예, 장성철 위원장님도 올 한 해 뭐 선거도 한번 네. 도전도 하셨고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박한 행복감이 있어요. 아, 어떤 건가요? 살을 많이 뺐어요. 아, 예, 중요한 거네요. 한 예. 13kg 뺐는데 예,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운동하고 이제 식이요법하고 예. 또 작은 행복 하나가 공간이 생겨서 집에 아, 방이 예. 정신 차려서 정리를 잘해서 네. 컴퓨터도 없고 책도 보고 네.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예. 좀 사회적으로는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경선에서 이겼는데 가산점 후보한테 공천권을 뺏겨서 아직도 그 잊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뭐 상당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저한테는. 근데 네. 이제 뭐 대승적으로 이제 우리 당이 이겨야 되니까 이제 그건 뒤로 하고 이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해서 지방선거 때 했던 게 기억에 남고 또 뭐니 해도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하는데 제가 좀 그 선대위의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예. 뛰고 또 그 결과로 이제 정권이 바뀐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예. 김동현 이사장님도 올 한 해 뭐 민예총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텐데. 좀 분주하게 한 해를 네. 지낸 것 같고요.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고 이제 한 해가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다른 분은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요즘 아무래도 4.3 관련해서 이제 역사의 시계바퀴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 이렇게 4.3 관련된 특히 과거사 관련된 거 보면서 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럼 뭐 걱정하고 지내고 있죠. 예. 현덕규 변호사님한테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 연초에 대선에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선거 총책임을 맡아서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정권 교체의 기반을 만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4.3 중앙위원회가 올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추가 진상 조사에 관련된 이제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보상 관련 심의가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도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걸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연초부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예. 금리 인상도 하고 우리도 따라서 인상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상당히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금리 인상에 어떤 그 부담을 상당히 느끼면서 예. 내년에도 경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마음이 한구석에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 역시 대선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박빙 대선, 뜨거웠던 제주 득표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초박빙의 개표 끝에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됐는데요. 제주에서는 호남과 함께 2위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주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공식이 이번에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 48.56%를 기록하며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당선인.
제주에서는 전체 투표자 수 40만 9천여 명 가운데 17만 3천여 표를 얻으며 42.69%의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득표율은 전남과 광주, 전북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14개 읍면동에서 이재명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대정읍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그리고 인근의 표선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13대부터 19대 대선까지 득표 1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대선의 풍향계로 불려온 제주.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35년 족집게 민심도 빗나갔습니다. 영상 보셨는데요. 지금 벌써 지금 몇 달 지났는데도 좀 생생합니다만은 치열했던 20대 대선 득표율 다시 보면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 불과 0.73% 차이,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초박빙의 승부였는데 어느 쪽부터 말씀하십니까? 역시 이긴 쪽부터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장 위원장님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남긴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앙 정치 관점은 좀 뒤로 하고 예. 제주 지역의 결과만 놓고 보면 예. 표차가 9.9%. 아, 제주요? 예. 예. 근데 0.73%의 전국적인 표 격차에 비하면 제주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진 거죠. 그런데 지난 한 10년 동안의 제주 정치 지형을 보면 국민의힘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10% 이상으로 큰 차이로 늘 그 정당 지지율의 차이도 보이고 져왔는데 9.9%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권 교체의 보탬은 좀 두겠지만 이후에 국민의힘을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할지는 하는 거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를 전 도민들이 담아서 표를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 전 도당위원장 했던 입장이나 또 당원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도민들의 바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저부터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역할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약이나 어떤 정책 이슈에 관련돼서 도민들이 어느 하나 때문에 제2공항 때문에 혹은 또 관광청 때문에 4.3 때문에 표를 준 그런 의미보다는 좀 총괄적인 어떤 평가를 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민주당도 더 분발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당이 된 입장에서 지지율이 낮은 걸 항상 보고 겸손하게 국민의힘이 더 자각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은 이번에 대선 그 이재명 캠프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마지막에 예상하셨습니까? 이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글쎄, 저희는 이제 제주 지역에서만 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대선은 어떡하나 이제 전국적 이제 결과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어서 과거 우리 문재인 정권이 결국 심판을 받은 게 아니었나.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주거라든지 이 부동산 문제 이게 그 실책이 좀 결국 심판을 받고 특히 또 20대 이제 남성 청년들 이런 부분들이 과거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는데 이게 조금은 아마 이준석 효과라든지 이러저런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결과는 한 가지 이유만 된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좀 뼈아픈 결과여서 0.7%의 결과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 제주 지역에서는 그나마 지금까지 20여 년 국회 쪽은 이제 민주당 쪽이 좀 우세를 보여왔는데 역시 중앙 정치는 아무래도 4.3이라든지 이러저러한 어떤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10% 이상의 승리를 민주당 쪽에 이제 보내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후속 여파로 이게 도지사 선거로도 계속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현덕규 변호사님은 대선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 국민의당. 근데 나중에 이제 단일화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대선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이번 예. 대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초박빙으로 나왔어요. 예상은 조금 더 우세할 걸로 봤는데,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 양쪽의 어떤 지지층이 상당히 공고하다. 어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양쪽에는 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타협하기 어려운 두 개의 커다란 어떤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어떤 정부의 실책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제 스윙 보트 해서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또 이쪽에서 실패해서는 또 한쪽으로 몰아주고 하면서 흔들리면서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양쪽이 견고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타협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정부가 조치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사실 반성을 잘 안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크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다만 선거에서 아쉽게 졌다 이런 생각만 해서 우리 층의 결집력을 더 높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자꾸 이제 미련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결과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화의 가치를 정치권에서 만들어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들 지지층만의 어떤 결집된 이해관계, 어떤 가치관 이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수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진보 쪽으로 치우쳐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정권과는 관계없이.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제 뭐 과거의 그 어떤 정치적인 유산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정치 신인 끼리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정치 신인이었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중앙 정치에서는 이제 정치 신인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약간 이제 보수 쪽으로 좀 균형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제주도가 이제 한 10% 가까운 차이가 난 거는 여전히 제주도는 그런 흐름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제주도당의 각 정당의 어떤 역량, 주민들하고 친화, 그 지역구 의원들, 도의원, 국회의원들 이런 그 어떤 형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동희 사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우리 한국 정치가 진보적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기로 진보적이었다보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대단히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데가 있었고 그리고 제주 지역의 여론이 이제 한 9.9% 난 거는 그만큼 제주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제주도민들 눈에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 행위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선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는 선거고 질 수 없는 선거에는 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우실 텐데 일반 국민들이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극단적인 양당 정치가 돼버리고 있어서 일종의 정치에서의 제3의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야,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른 목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런 목소리를 펼칠 수 있는 공간, 정치적 공간이 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보고,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이 대립들을 보면서 좀 그런 우려도 해봐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쳐질 수 없는 당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쳐질 수는 없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정당이구나. 그래서 서로 적대적인 동반자 관계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이번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구체적인 팩트로 우리가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집값이었어요. 수도권 전국적인 집값 급등.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이제 알바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소득이 양극화되고 저는 이런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이 가장 컸고 그 결과로서 이제 양진영의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내용이 중도층을 일정 정도 그 국민의힘으로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그런 반성 위에서 그런 성찰 위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그 균형적인 그런 정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이제 그 후에 어쨌거나 공정과 상식을 기초로 내건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조금 이제 그 과거로 좀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과거도 좀 60년대식으로 어제 뭐 요즘 최근에 그 정치인들이 좀 활동들이나 말씀들 하신 거 보면은 좀 그런 게 좀 우려스럽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전국적으로 좀 우리 정치의 비극이 그 선거 제도의 문제에 따라 갖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 그 무투표 당선 이제 선거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공천만 하면 이루어지는 지방선거가 상당한 그 뭐 호남 지역이든 경상도 지역이든 이게 아주 이제 많이 드러나 있어서 이 선거 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 소선거 제도 그 양당 정치, 이 다당제가 도저히 흉안되는 이 정치는 좀 극복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그 민주당에서나 또 뭐 우리 소장 정치인들이 이 선거제도의 변화 개혁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양당이 정치 정파를 떠나서 함께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새 정부 출범이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 건설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아직까지는 관광청 신설도 지지부진하고 제2공항도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상태예요. 윤석열 정부의 지난 7개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김동윤 사장님부터 좀 평가하시죠.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당시 당연 후보의 제주 정책은 정말 제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시 현안인 이공항 문제나 관광청 신설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제주 지역에 관련된 현안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에 보면 지지율이 말해 있잖아요. 최근에는 뭐 40%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낙제점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홍명화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의롭다라고 하는 이 발언하고 근데 전혀 정반대되는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 파트너들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어떤 이너서클 안에서 정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정치인을 뽑았는지 아니면 뭐 그 검사장을 뽑았는지 분간이 좀 안 된다. 그리고 정치를 일도 모르는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잡은 대통령 밑에서 보좌하고 있는 이 측근들이 전액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지지율, 역대 최저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보수층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여사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그리고 솔직하게 사과하면 될 일들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날리면이라고 한 발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사과하면 될 일을, 인정하면 될 일을 괜히 이제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언론과도 적대식하고, 이런 식의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정치 풍토가 지난 7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정치적 행위, 결국 이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치를 아까 한 60년대였나 한 40년, 50년 전으로 퇴행시킨 한 7개월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반론 상당히 이제 가혹한 점수를 주시고 계신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개인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국정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이제 검찰로 이제 공직을 해오신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보시고, 사실은 또 아마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를 살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거는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정부가 할 거는 뭐냐? 법과 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지금 새 정부의 목표는 그 대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각종 지역 공약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이제 역할이고,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인기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 대선 과정에서 너무나 첨예하게 드러났던 대장동 비리 사건.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체에 다가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천억의 이제 그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고 하는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인데 지난 정부에서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 그걸 전혀 검찰이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검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기능을 못했던 거를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적 실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부동산 값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속에서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배약이 무효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가장 큰 어떤 법률가로서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었던 크게 두 가지 서해 그 공무원 피습 사건과 그리고 그 동해 이제 그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사건 이런 거는 사실 헌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데 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조사하고 처벌했을 거를 어떤 결과가 올지 알면서 그 사람의 이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그거는 어쩌면은 그 사람들한테서는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원칙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놓은 건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거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 지지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의 뭐 마음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하루하루 바뀌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내 임기 중에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그 대통령을 떠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과감하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약간의 비작용이 없지 않지만 부작용에 비해서는 순작용이 엄청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정상화의 비정상이죠. 뭐 어쨌거나 이제 각자의 처해진 입장에서 이제 어쨌거나 정치적으로 이제 활로를 찾아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뭐 저는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반대편에서 뭐 선거운동도 해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잘 살려나가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교육개혁을 추진한다거나 노동개혁, 뭐 연금개혁 뭐 이러한 어떤 우리 국가적 그 과제들 이게 사실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사실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게 풀어나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좀 대승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6개월간 비춰진 모습을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치 싸움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을 많고 협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좀 그 정치 보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야당 후보에 대한 어떤 지금 이루어지는 탄압 같은 경우도 좀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50억 클럽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보수 정당과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와 지금 그 우리 야당에 대한 수사가 과연 이게 좀 균형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서 국민들이 비판들이 있는 거고 외교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좀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뭐 난리면지 뭐니 해가고 자꾸 이런 그 참 불필요한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있네 갖고 지지율이 한때 20%까지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뭐 초기에 초심대로 진짜 공정한 대한민국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여야를 떠나서 진짜 과거에 낡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어떤 정치라면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서 뭐 그때 다행히 예산도 합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좀 야당과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 박사님이나 뭐 홍 의원님 또 우리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 들었는데 저도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제 당선 대통령 취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저도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다르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불쑥불쑥 말씀하시고 또 도어 이게, 스태핑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은 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신데 왜 저런 걸 하실까?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은요 모든 언론을 타요. 제일 걱정했던 게 장관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정 과제가 앞으로 안 나가거든요. 전 도어 스태핑을 잘하냐 못하냐 보다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제 설정이거든요. 의제 설정권을 정부가 갖고 있는 건데 대통령이 말씀해버리면 국가 정책에 관련된 이슈는 사라지고
이 말싸움 말꼬리 잡는 언론하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국정이 표류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아주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대응 이런 걸 하면서 국정의 우선순위에 관련된 의제 설정, 국정 운영이 좀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전 정부가 좀 이렇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한테 좀 아쉽긴 하지만 좀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은 건 아까 뭐 초짜잖아요. 예? 정치 다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잡음이나 좀 시행착오 그런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약이나 정책의 방향에 어긋난 건 없지 않았느냐. 제가 초기에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때 저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걱정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 잘못한 정책은 없지 않냐 현재. 그러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최근에 이제 원칙적으로 의제 설정을 좀 잘하시는 것 같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윤석열 정부가 아까 그 뭐 검찰 수사에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 우리가 야당할 때 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복이 안 되는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하는 거를 특정 시점에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정치를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허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사정 작업이나 이런 거 하시겠죠. 근데 어느 단계 가면 검찰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제도적 개혁이 해야 되겠다. 전 검찰 개혁도 일정 기간 되면 의제 설정에서 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꼭 우리 제주와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이 제2공항 건설이라든지 관광청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현재 뭐 이렇게 진척이 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것은 제주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지역에서만큼은 정당이나 진영을 떠나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을 어떻게 제주 발전에 같이 활용할 거냐 이런 방향으로 전 도민들의 지혜나 역량이 좀 모아졌으면 그런 쪽에 저도 기여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도지사 보수 교육감 당선입니다. 예, 6일 지방선거에서 20년 만에 민주당 도지사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됐고요. 김광수 교육감은 8년 만에 보수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출구조사 1위로 예측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은 실제 개표에서도 단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55.14%. 선거 막판 불거진 김포공항 이전 논란 등의 악재에도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를 4만 6천여 표 차이로 따돌리고 여유 있게 승리했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부족한 공항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고 또 도민들과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에 맞서 재대결에 나선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후보. 당초 초접전이 예상됐지만 출구 조사 결과부터 실제 개표까지 1위를 놓치지 않고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김광수 후보는 16만 8천여 표를 얻어 이성문 후보를 4만 3천여 표 차로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제주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왔던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그리고 일정 부분 어떤 열정이나 철학을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김광수 당선인이 재도전에 성공하면서 8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을 맡게 된 제주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오영훈 도지사, 김광수 교육감 이제 취임한 지 반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에 두 사람 뭐 잘 해왔다고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은 어느 부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광수 교육감부터 먼저 말씀드릴 텐데 예.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면서 일부에서 우려를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 뭐 학력이 최우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려를 했던 분들조차들도 보수 교육감인데 소통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탈권위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전임 교육감과 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좀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학력 위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좀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제 예상됐던 일이죠. 압승이 예상됐던 일이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당선이 되면 이게 협치 대상을 어떤 정치적인 진영이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어떤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시민사회 단체들과 협치를 하고, 그리고 외연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시장 임명이나 아니면 뭐 각종 기관장 임명하는 걸 보면서 과거 도정의 출신들을 임명하는 걸 보고 이렇게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 새로운 색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오영훈 도정을 무색무취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민주당 출신 도지사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보가 아니었나. 자기 색깔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김 이사장께서 교육감 선거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제 교육행정 쪽은 이제 사실은 진보와 보수의 가치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보수가 좀 우수한 편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아주 남들이 안 했던 걸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상당히 좀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거든요. 근데 역대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보수층에서 이기지 못했던 거는 후보가 이제 복수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표가 결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 그게 이제 승리의 관건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좀 교육이라는 건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서 어떤 진보적인 가치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학부모들과 그 어떤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뭐 크게 흠잡을 수 없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지사 선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인 도내에서의 민주당의 강세,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오영훈 도지사의 당선은 좀 예측됐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후보가 사실 상대적인 건데, 오영훈 지사는 이제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도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계속 이제 승리의 기반을 다져왔던 후보인 반면에 상대 후보는 이제 정치 초년이죠. 나이는 이제 사회 경험이 많으시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선거는 사실 좀 예측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도지사가 당선된 다음에 제주도의 어떤 미래와 실정에 대해서 현실 상황에서 깊은 고민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그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즉흥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뭐 15분 도시 같은 것이 과연 제주도 실정에 맞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쪽의 실정하고 제주도는 맞지 않은 거,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이 요구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15분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하는 그런 요구의 발판을 든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밖에서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어떤 고민이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또 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아주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좀 인기 위주의 공약을 해오지 않았나 해서 어떤 정말 제주도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겠다라는 깊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인사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이제 소통의 부재, 독단의 모습을 보여줬다.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과거 야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정치했던 분을 공기업의 이 대표로 앉히는 과정에서 전혀 야당과 협의 없이 어떤 개인 플레이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그 소통의 부재, 어떤 그러면서는 오히려 더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려되는 바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도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도의회 말씀부터 좀 드리면은, 도의원들 중에 이번에 그 초선, 특히 이제 초선 3인방. 그 얘기 좀 이따 할까요? 그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 교육감, 도의회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튼 도의회는 제가 보기엔 그 초선 3인방의 역할들이 좀 뛰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감 쪽은 김광수 교육감이 아무래도 교육계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교육계의 특성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후보 단일화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이 상대를 이렇게 같이 포용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정책도 사실 그런 좀 안정성을 갖다 보니까
지금 뭐 당선도 예측 불허입니다만은 지금 전국 그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평가에서도 1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저는 그 교육감으로서 안정적인 어떤 정책들을 개성을 할 거는 잘 개성하면서 이성문 교육감이 정책을 잘 개성하면서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자기 색깔도 좀 이제 가미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평가인데 그 조금 지금은 기대만큼은 조금 그 우리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섭섭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도 조금은 이제 조금 그 개념이 있냐, 15분 도시 같은 개념이 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갈 때는 이 제주의 지금 재반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시됐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관광개발이라든지 저임금 노동 위주의 어떤 정책을 하다가 그럼 개편을 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장기업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게 대안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제휴도시를 지금 추진해 왔는데 그 도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극복을 해보고자 여러 대안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15분 도시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0여 년 넘게 지금 논의되었던 우리 제주의 어떤 그 행정체제 문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제대로 도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거나 전달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제주형이거든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우리 제주에 맞게. 그 다음에 제주형 15분 도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은 도민들이 좀 초기니까 낯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차츰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성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도의회 해도 돼요? 뭐 도지사부터 일단 말씀하시죠. 예. 그거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이따 하고 예. 도의회 한마디씩만 하면 뭐 전반적인 도의회가 어떻다 이런 평가는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도의원들의 개 도의원들의 활동을 좀 평가하는 게 맞은 거 보이는데 전 눈에 띄는 분이 고태민 의원님 애월읍 지역구인데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그 지역의 어떤 여론하고 좀 반하는 거지만 본인의 정책적 소신과 맞으니까 그걸 과감하게 하는 거 보고 소신 있는 지방 정치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김광수 교육감은 아까 우리 김동연 박사께서 탈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할 때도 보면 되게 편안하시고 교육감 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헐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대요. 그리고 아까 언급 안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사인데 교육감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불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패거리 인사 김광수 사단, 이성문 이런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교육감, 교육행정 관료들도 일하기가 좀 마음이 편한. 그게 아마 그 전국 교육감 그 지지율 순위하면 1등 나오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좀 교육 앞으로는 혁신, 교육의 개혁 이런 의제들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오영훈 지사 승리 원인이나 당선 요인 이런 건 다들 공감하시니까 빼고 평가만 한다 그러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도정이라고 하는 거는 오영훈 도지사 개인의 업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게 70만 제주도민의 삶의 이 재산과 이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안팎으로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들이 많고 또 어느 언론에서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던 무색무취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좀 일신하고 주문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정말 새로운 본인만의 해야 될 프로젝트, 비전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게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뭘 하겠다고 하는지가 도민들한테 각인되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원희룡 도정 때는 그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청정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분명한 도정 그 방향이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게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예요. 그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관료들에 대한 그 업무 장악은요. 도지사가 얘기하고 도지사가 호통치고 도지사가 무슨 이렇게
관심을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해 줘야 돼요. 관료들한테 예를 들면 구체적인 방향까지 정하라고 그러면요. 겁나서 못합니다. 왜? 나중에 당신이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냐 책임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방향을 정해줘야 도지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런 얘기를 간부회의나 과장 서기관이나 이런 과장급이나 또 기관장을 불러서 분명한 방향을 줘야 돼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관료사회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한다는 평가를 듣잖아요, 실제로. 그 원인이 밖에서는 그냥 공무원 사회나 이런 걸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가 가끔 들리는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공무원들은 방향과 과제를 분명히 주면 일을 잘 합니다. 도지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견들을 사방으로 듣는 작업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오영훈 도지사께 꼭 하시라 그런 조언 꼭 드리고 지금까지 싶습니다. 잘 해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좀 경우에 어긋나서 아까 그 언론에 뭐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제가 소개했는데 사실 이 평가를 하는 언론도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도정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제주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지 않습니까? 도정이 좀 잘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이걸 감정 없이 정말로 진정으로 이렇게 조언하는 걸 받아들여서 방향 설정을 아까 프로젝트, 구체적인 프로젝트, 그다음 두 번째 분명한 업무 지시 이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럼 두 분은 도의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두 분도 도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 보고 초선 계시나요? 의원들이 대거 등장해서 기대도 네.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기대만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몇몇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뭐 한동수 도의원이랄지 이런 또 도의원들이 몇몇 있어서 현지용 의원이랄지 젊은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새로운 모습들 예. 보여서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일부 도의원들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왜 자신의 민원 해결 창구를 도의회를 통해서 하느냐, 뭐 이런 특히 상임위원회를 그런 식의 좀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는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도의원으로서의 어떤 무게나 책임감이 막중하고 보는 눈이 많다는 걸 본인들이 좀 알겠죠.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현덕규 변호사님은 도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에 상대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젊으신 의원들이 많이 진출했죠. 그래서 이제 도의회에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물갈이가 됐다. 그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중간에 이제 개수 조정이라든 부분들이 전혀 이제 공개되지 않아서 투명한 예산 그 심의가 안 됐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아까 그 초선 3인방이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면은 아까 우리 저 김종현 이사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그 한동수 의원, 그다음에 그 현지용 의원 예를 들면 또 한권 의원 이런 분들 민주당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뭐 그다음에 우리 뭐 강경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좀 새로운 활력을 좀 넣는 것 같은데 장성철 위원장님은 고템이네요. 저는 초선 의원들의 평가에 그렇게 막 썩 동의가 안 되는 게 예. 이게 결국은 정치인이잖아요. 지방 정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인말의 뚜렷한 철학이나 가치나 정책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무적인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정 활동이 아니라 본인만이 제주를 생각하는 어떤 정책이나 가치에 입각해서 전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 면에서 나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고태민 의원이 그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조속 추진해야 서귀포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 예. 삼북에 있는 애월읍 도의원 선거구에 있는 그 도의원이 사실 그쪽에 별로 찬성 여론이 높지 않거든요. 제2공항.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점수를 준다면 난 고태민 의원한테 주고 싶다. 그 말씀 드린 고태민 거예요. 의원께서 항상 평소에도 과거에도 이제 소신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근데 그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예.